형이 버린 신부를 내가 맞이하게 되었다.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았고 이유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있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에 이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대대로 학문을 중히 여기던 집안이었지만 아버지 이노이는 젊은 시절 병을 얻어 벼슬길에서 물러났고 그 뒤로 집안 형편도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난 양반가라 불리기엔 체면만 남고 살림은 팍팍한 형편이었지요. 이 집안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현은 32. 과거에 급제해 한양의 육조 아래에서 잔심부름 같은 낮은 벼슬을 맡고 있었으나 본인은 늘 더 높은 자리와 더 큰 명예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번듯했고 겉모습도 반듯했으며 사람 앞에서 체면 차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능했습니다. 둘째 이강은 25. 무과에 3번이나 낙방한 뒤 집에서 무예를 익히고 바치를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몸집은 크고 기우는 셋지만 글재주는 형만 못했고 남들 앞에서 제 뜻을 길게 늘어놓는 성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 그게 이강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이연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이웃 고을 정씨 집안의 외동딸 소담과의 혼사였습니다. 정씨 집안 역시 예전에는 제법 이름이 있었으나 지금은 살림이 기운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소담은 단정하고 총명하며 예의가 바르다는 평이 자자했지요. 이노인의 아내는 한숨 돌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세야 비슷비슷하니 서로 기대어 살면 되지 않겠느냐. 무엇보다 규수가 반듯하다 들었다. 이연은 차를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혼사는 집안일이니 성급히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살펴보고 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점잖았지만 속셈은 단순했습니다. 자기 처가 될 여인의 외모와 평판에 흠이 없는지 제 눈으로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이현은 중매를 선 박노인을 따라 정씨 집 근처로 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당을 오가는 소담의 모습을 본 그는 마음속으로 흡족해했습니다. 소담은 과하지 않게 단정했고 몸가짐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가세는 기울었다 하나 어려서부터 예법을 단단히 배운 티가 났습니다. 좋소. 이 혼사 진행하시오. 그 한마디로 혼례는 빠르게 잡혔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정씨 집안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이 피어났고 이씨 집안도 체면을 세울 수 있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불과 사흘 앞둔 저녁 한양에 있던 이현이 불쑥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혼사는 없던 일로 해야겠습니다. 이노인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소리냐. 혼례가 사흘밖에 남지 않았거늘. 이현은 잠시 뜸을 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좋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정씨 대 교수가 예전에 북방으로 간 무관과 혼약했다가 그 사내가 죽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혼약만 맺었던 것 아니냐? 세상 사람들 입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한 번 상을 당한 여자와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이노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확실한 이야기냐? 적어도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관가에 몸담고 있는 이상 이런 소문을 안고 혼례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지나치게 단정적이었고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의 어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씨 집에는 파혼을 알리는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소담의 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손을 떨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두고 벌어진 파혼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모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소담은 방 안에 홀로 앉아 편지를 다 읽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남에게 차마 쉽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소담은 한양의 무관 최진과 혼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진은 과묵 하나 반듯한 사람이었고 두 사람의 혼례는 이미 여러 차례 상의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혼례를 한 달 앞두고 최진은 급히 북방으로 차출되었습니다. 그 전투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군량이 제때 닿지 않았고 지원 병력은 약속된 날보다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부에서는 책임을 피하려 했고 패전의 허물을 현장 장수 몇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기색이 짙었습니다. 최진은 끝내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 소담의 손을 붙잡고 부탁했습니다. 아가씨, 내 말이 몹시 염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제발 이 일을 밖에 크게 드러내지 마라 다오. 윗사람들이 패전 책임을 죽은 애들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 잘못 입을 열었다가 우리 집안이 더 큰 화를 입을까 두렵구나. 그 부탁 앞에서 소담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혼례를 올린 사이는 아니었지만 죽은 이를 욕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세월이 지나 그녀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정시댁 교수는 한 번 상을 당한 여자라더라. 그래서 이연나리가 혼사를 거둬들였다더라. 애초에 깨끗한 신부가 아니었다더라. 사람들의 입은 늘 진실보다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무예를 마치고 돌아오던 이강도 그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혼사가 깨졌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어머니는 깊은 한숨 끝에 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강은 잠자코 듣다가 짧게 물었습니다. 그 말 직접 확인한 겁니까? 내 형이 한양에서 들었다 했다. 그 아이가 그런 일로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마음 한켠이 걸렸습니다. 형은 원래 체면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번 일은 이상하리만큼 급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이강은 바람이나 쐴 겸 마을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씨 집 담장 아래를 지나게 되었지요. 달빛 아래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담장 너머로 조심스레 시선을 돌리니 마당 한쪽에 소담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한마디는 울음보다 더 처연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이강은 담장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소담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이씨 집안 둘째 이강입니다. 소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더 하시려는 겁니까? 웃으러 오신 것이면 돌아가십시오. 그럴 마음 아닙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소담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강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가 울고 계셔서 그냥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다들 저를 흠있는 여자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아씨 입으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소담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거짓인지 아닌지는 들으면 압니다. 긴 침묵 끝에 소담은 조심스럽게 모든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최진과의 혼약, 갑작스러운 출정, 수상한 패전, 그리고 최진 어머니의 부탁까지. 이강은 끝까지 끼어들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잠시 달빛 비친 마당만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사이는 아니지요. 예. 그럼 예법상 아씨를 과부라 할 수는 없습니다. 소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지요. 이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원래 제 편한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다운 짧은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소담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강은 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씨가 허락하신다면 제가 혼례를 잇고 싶습니다. 소담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지금 막 가장 수치스러운 소문에 짓눌린 자신에게 누군가 손을 내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여인을요? 저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무과에 3번 떨어졌고 벼슬도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말은 꾸밈이 없어서 더 깊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이강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뜻을 밝혔습니다. 이노이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형이 거둬들인 혼사를 내가 대신 잇겠다고. 집안 체면은 어쩌고. 어머니도 놀라 말렸습니다. 강아, 세상 눈이 무섭지 않느냐. 이강은 잠잠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흠은 그 아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침 방에서 나오던 이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의협심이라도 생겼느냐. 내가 거둔 신부를 내가 받아들겠다니. 이강은 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이 버린 겁니다. 제가 주워가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중매를 섰던 박노인이 나서고 정씨 집안의 사정도 다시 전해지면서 부모는 끝내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반기는 마음은 아니었으나 둘째 아들이 고집을 꺾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혼례는 일주일 뒤 조용히 치러지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형이 버린 신부를 동생이 맡는다더라. 참 기특한 일인지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다더라. 그러나 이강은 그 말들을 흘려들었습니다. 소담도 울음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길은 버티고 살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혼례날 아침 산골마을에는 이른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강은 새벽부터 일어나 물을 길어 몸을 씻고 어머니가 다려준 도포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군더더기 없이 단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옷깃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정한 길이라면 후회 없이 가거라. 한편 정씨 집에서는 소담이 붉은 치마와 저고리를 갖춰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뜻밖의 맑았습니다. 파혼을 겪은 뒤 다시 치르는 혼례. 누구라도 떨릴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혼례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고 조용해서 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현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몇몇이 멀찍이 서서 구경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아직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남의 시선을 보지 않았고 소담도 더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둘은 마주 서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흔들리는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소문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 신방에 들었을 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릴 뿐 두 사람 모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소담이었습니다. 서방님. 이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뜻밖의 물음이었습니다. 무엇이요? 저는 소문 많은 여자입니다. 서방님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낮에도 말했지만 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두고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게 두십시오. 이강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입은 막지 못해도 제 마음은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소담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옷소매 속에서 작은 헝겊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오래된 매듭이 묶인 부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진 나리의 어머님이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강은 조심히 받아들었습니다. 편지에는 북방 출정 전 최진이 어머니에게 남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지원군이 제때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 그런데도 윗사람들은 서둘러 출정을 밀어붙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드러나면 윗사람들의 잘못도 함께 드러납니다. 소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최진 나리의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이를 키우면 죽은 사람에게 불충이라 덮어 씌울지도 모른다고요. 이강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일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소담이 침묵한 이유는 과거를 못 잊어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오히려 누명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강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 언젠가는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소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더 큰 화를 부를까 두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혼례라도 치른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데. 아씨. 이강은 그날 처음으로 그녀를 부인이 아니라 아씨라 부르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말을 멈췄다가 다시 조용히 고쳤습니다. 부인. 소담이 눈을 들었습니다. 저는 글은 몰라도 사람이 억울한지는 압니다. 그냥 덮고 살다 보면 누명은 언젠가 또 고개를 듭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소담의 마음을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화려한 사랑의 맹세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담은 시댁에서 조용히 제 몫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 불을 지폈고 시부모에게 문안을 올렸으며 살림을 배워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며느리를 경계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 여겼다기보다 괜히 들인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다시 수군거림에 오를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마음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소담은 억울함을 입에 달고 살지 않았고 과하게 착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했고 실수를 하면 바로 사과했으며 배운 예법으로 집안을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이노인도 점차 며느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희, 내 안목이 아주 없진 않았구나. 그 무렵 이강의 마음 한켠에는 다른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형이 정말 단지 소문 하나 때문에 그토록 급히 파혼했을까?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이연 같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신중히 사실 여부를 따졌을 터인데 이번 일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혼사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 의문은 며칠 뒤 마을 주막에서 더 짙어졌습니다. 한양을 오가는 포목상 하나가 술기운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연날이 요즘 북촌 기방에 자주 드나든다더군. 월선이란 기생과 얽혔다는 말도 있어. 이강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확실한 말입니까? 한양 장안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안다네. 낮에는 관아, 밤에는 기방. 돈도 제법 썼다더군. 이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당에서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소담은 그 표정만 보고도 무슨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양에 다녀와야겠습니다. 혹시 형님 일 때문이신가요? 예. 소담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 아닙니다. 누가 부인의 입에 흙을 묻혔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소담은 남편을 말리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 더는 붙들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일에 함부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나서겠다고 정했다면 그냥 넘어가지도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이강은 짧은 여비와 짐만 챙겨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소담은 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꼭 무사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강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말머리를 돌려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은 늘 그랬듯 붐볐습니다. 장터에는 사람이 넘쳤고 관아 근처 골목마다 소문이 흘렀으며 북촌의 밤거리는 등불 아래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은 익숙지 않은 큰 도시에서 한동안 방향을 잡느라 애를 먹었지만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찾아간 곳은 이현이 근무하는 관아 근처였습니다. 낮에 나와 서성이던 이강은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이현 나리는 안에 계십니까? 문지기는 힐끗 훑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계시지. 하지만 요즘은 자주 자리를 비운다네. 자주요? 저녁 무렵이면 늘 급히 나가더군. 짧은 답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이강은 그날부터 며칠 동안 한양거리를 돌며 천천히 형의 행적을 밟았습니다. 관아 근처 찻집, 시장, 말먹이 파는 곳, 기방에 술을 대는 상점까지. 그는 한꺼번에 들이대지 않았고 성급히 결론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이현은 한동안 북촌의 한 기방에 드나들었고 그곳에 기생 월선과 가깝게 지낸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월선은 단지 얼굴이 고운 기생이 아니라 손님 마음을 읽고 붙드는데 능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 마음 준 사내를 쉽게 놓지 않는다는 말도 따라 붙었습니다. 며칠 뒤 이강은 마침내 북촌 기방 앞에 섰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술을 시키는 척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드나들음을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기울 즈음 이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낮에 반듯한 관복 대신 흐트러진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피곤과 술기가 엉겨 있었습니다. 이강은 바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형이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지 어떤 태도로 움직이는지 먼저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 방문 사이로 월선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리, 이제 그 혼사 이야기 따윈 잊으셔야지요. 입 조심하시오. 이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월선이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나리, 그 혼사 아직도 끌려가고 계셨을 겁니다. 시장 바닥에 몇 마디 흐린 것뿐인데 소문이 얼마나 빨리 돌던지. 이강은 문 밖에 선 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기생 하나가 지나가며 눈치를 줬습니다. 이강은 더 들키기 전에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밤만으로도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소문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고 그 중심에 월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강은 다음 날 시장통을 뒤져 소문을 처음 퍼뜨렸다는 늙은 중개 노파를 찾아냈습니다. 돈 몇 푼과 술 몇 잔 앞에서 노파의 입은 생각보다 쉽게 풀렸습니다. 내가 꾸며낸 건 아니야. 북촌에서 먼저 말이 내려왔어. 정씨 교수가 전에 혼약한 사내를 잃었다. 상문이 드리운 여자다 하고. 나는 그걸 그럴듯하게 옮긴 것뿐이지. 누가 시켰습니까? 월선이 쪽 사람이었어. 직접 오진 않았지만 그 애방을 드나드는 하녀가 돈을 쥐어 주더라고. 이강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퍼즐은 거의 맞춰졌습니다. 형은 적어도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용했고, 월선은 혼사를 깨기 위해 일부러 소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날 밤 이강은 기방 뒤편 골목에서 이현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술기운을 안고 나온 이현은 동생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형님 기다렸습니다. 고향에나 있을 것이지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이강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담 부인 혼사를 왜 깨셨습니까? 이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예. 이미 끝난 일이다. 끝난 일 아닙니다. 짧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이현은 짜증스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강은 형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월선이라는 기생 때문에 혼사를 거두셨습니까? 이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라. 허튼 소리 아닙니다. 시장에 소문 흘린 노파도 만났습니다. 월선의 하녀에게 돈을 받았다더군요. 이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강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형님은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지요. 나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월선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형제를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재빨리 읽어냈습니다. 아, 이분이 그 동생분인가 보네요. 이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한 얼굴로 비소를 지었습니다. 참 집요하시군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꼭 칼로만 베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사 하나 깨진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사람 인생입니다. 월선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세웠습니다. 날이 깨서 원치 않는 혼사를 계속 붙들고 계시니 제가 도운 겁니다. 저도 살자고 한 일입니다. 기생이란 게 누구 믿고 사나요? 오늘 웃게 해준 사내가 내일 등을 돌리면 끝인데. 그 말은 변명인 동시에 그녀 나름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단호했습니다. 살려고 남의 삶을 짓밟았군요. 월선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비겁했다. 월선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나리, 그만하시오. 이현은 월선을 말리고 동생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처음엔 단지 혼사가 싫었다. 답답한 시골 교수와 혼인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싫었고, 한양에서 쌓은 평판도 버리기 아까웠다. 그러다 월선을 만났고 더더욱 물러날 구실이 필요해졌다. 이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소담 부인을 희생시켰습니까? 직접 소문을 꾸민 건 내가 아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그 고백은 너무 늦었고 너무 비겁했습니다. 이강은 낮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늘 지키겠다던 체면이 그 정도였습니까? 이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강은 형을 때리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더 무거운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형님을 부끄러워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현의 얼굴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이강은 형의 관아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이현이 이미 상관들의 눈밖에 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게을리했고 기방 출입이 잦았으며 사사로운 빚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지만 더 미루면 관직을 잃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강은 형의 하숙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현은 술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어젯밤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지친 사람의 얼굴, 그리고 처음으로 제추한 모습을 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강희, 형님, 내 말이 맞다. 나는 체면만 챙기다 사람을 버렸다. 이강은 말없이 앉았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하겠느냐. 잠시 침묵 끝에 이강이 대답했습니다.
직접 바로잡으십시오. 제가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에도 사직을 내겠다. 더 붙들 자리도 아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알고 있다. 그 말 뒤에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이현은 사직을 냈습니다. 정식 죄목을 받아 끌려간 것은 아니었지만 상관의 문책과 빚 정리를 끝낸 뒤 사실상 벼슬길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여름이 깊어갈 무렵 그는 이강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체면이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현과 이강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마을은 한여름 문턱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소담은 대문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멀리서 두 형제의 모습이 함께 보이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강이 무사히 돌아온 안도감과 함께 내려온 이현을 마주해야 하는 긴장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강이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소담은 그의 얼굴을 한참 보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뒤에서 이현이 한 걸음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반듯하기만 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지쳐 있었고 어깨도 눈에 띄게 처져 있었습니다. 소담아 씨. 그는 끝내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소담은 당황해 물러섰습니다. 나리,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요. 이건 서서 말할 일이 아닙니다. 이현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문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제 편한 길을 택했습니다. 아 씨를 변명거리로 삼았습니다. 모든 일이 제 탓입니다. 소담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너무 늦게 찾아온 진실 앞에서 사람 마음은 곧장 풀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이현은 부모 앞에서도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노인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사람 하나의 인생을 짓밟고도 내 체면만 생각했단 말이냐?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에 울음을 삼켰고 이강은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며칠 뒤 이현은 마을 어른들과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씨 댁 소담아 씨에 대한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현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 씨는 예전에 혼약한 무관을 전장에서 잃었으되 혼례를 올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사정을 제멋대로 이용했고 한양의 기방에서 얽힌 사람을 통해 소문이 퍼지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럼 파혼은 전부 당신 뜻이었소? 이현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 제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머쓱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이가 곧장 소담을 향해 다가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퍼진 말은 바로 거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손님이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최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먼 길에 지친 얼굴로 정씨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내가 이제야 왔구나. 소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진의 어머니는 마을 어른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내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억울한 전장에 나가 목숨을 잃고 윗사람들이 패전 책임을 죽은 장수들에게 씌우려 하기에 나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에게 입을 다물어 달라 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서찰 몇 장을 꺼냈습니다. 최진이 출정 전 남긴 글과 전투에 함께 나갔다 살아 돌아온 병졸이 전한 증언이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한 번도 제 아들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되레 우리 집안을 위해 묵묵히 입을 다물었지요.
이 아이를 흠있는 여자라 부르는 것은 죽은 우리 진이를 2번 욕보이는 일입니다. 그 말은 무겁게 마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소담에게 다가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이도 뒤따랐습니다. 소문만 듣고 함부로 말했소. 미안하오.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이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늦게 왔으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소담은 마당에 홀로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운 울음이라기보다 오래 버텨온 사람이 마침내 긴장을 놓았을 때 나오는 조용한 눈물이었습니다. 이강이 곁에 와 앉았습니다. 부인. 소담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이강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소담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들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이제부터입니다. 소담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이현은 벼슬기를 완전히 접고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서당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스스로도 민망해 아이들 앞에 서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이현은 남 앞에서 그럴듯한 말만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면서 옳은 말보다 옳은 마음이 더 어렵다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해가 흘렀습니다. 이강은 여전히 무예를 놓지 않았고 틈틈이 병서를 익혔습니다. 소담은 그 곁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남편이 새벽마다 일어나 칼을 잡을 때면 말없이 물 한 사발을 내어두는 식으로. 마침내 3번째 낙방 뒤 오랜 준비 끝에 이강은 4번째 도전에서 무과에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강 도령이 드디어 해냈구나. 이강은 들뜬 표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소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덕입니다. 소담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이 끝내 포기하지 않으신 덕이지요. 이강은 이후 고을의 군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는 아니었으나 그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길을 택했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자기 눈이 닿는 삶의 자리. 그것이 이강이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습니다. 혼인 후 5년이 지나자 이강과 소담의 집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해졌습니다. 첫째 아들 진우는 아버지를 닮아 씩씩했고 둘째 딸 소희는 어머니를 닮아 눈빛이 맑았습니다. 해 질 무렵이면 이강은 아이들을 마당에 앉혀놓고 짧게 무예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아버지, 힘이 세면 다 무인이에요. 진우의 물음에 이강은 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힘은 칼일 뿐이야. 어디에 쓰느냐가 사람을 가른다. 옆에서 듣던 소담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문보다 마음을 먼저 봐야 한단다. 아이들은 아직 그 말의 무게를 다 알지 못했지만 두 부부는 자신들이 겪은 세월을 아이들에게만큼은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현 역시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서당의 훈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전히 제 속의 부끄러움을 다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훈장님, 양반이란 무엇입니까? 예전 같았으면 문벌과 학문을 먼저 말했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잠시 창밖을 본 뒤 조용히 답했습니다. 제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글을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단다. 사람을 헤아릴 줄 알아야 진짜 사람이지.
그 말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해 가을, 고을 수령이 순행 중 이강의 이름을 듣고 마을에 들렀습니다. 이강이 지난 세월 동안 백성들 다투는 일을 공정하게 중재하고 외딴 산길의 도적대를 막는데 공을 세웠다는 말이 관아까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수령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강을 불러 세우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예만 익힌 사람이 아니로군. 힘을 백성을 지키는 데 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술과 비단을 내리며 치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고 이 노인 부부는 늙은 얼굴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예전에는 큰아들만이 집안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결국 집안의 이름을 곧게 세운 것은 말수 적은 둘째였습니다. 그날 밤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현은 술잔을 들고 동생 앞에 섰습니다. 강희, 내가 나보다 먼저 사람 노릇을 배웠다. 이강은 난처한 듯 잔을 들었습니다. 형님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아직 멀었다. 이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날만큼은 제대로 살겠다. 두 형제는 조용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옛날 같으면 비교와 열등감이 먼저 끼어들었겠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그런 것이 많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이강과 소담은 마당에 나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안방에서 골아떨어져 있었고 밤하늘엔 둥근 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인, 후회한 적 있습니까? 소담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요? 저와 혼인한 일. 소담은 피식 웃었습니다. 서방님은 아직도 그런 말을 하십니까? 가끔 듭니다. 형님이 버린 자리를 제가 주워든 것 같아서. 소담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주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너질 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이강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다 저를 잘못 보던 때에도 서방님은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소담의 말은 잔잔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이강은 그제야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소담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예. 우리 참 멀리도 돌아왔지요. 그래도 잘 왔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수군거림, 부끄러움과 눈물, 늦은 사과와 오래된 상처까지.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도 결국 남은 것은 서로를 끝내 놓지 않은 두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흐른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종종 입에 올렸습니다. 형이 버린 신부를 동생이 맞이한 이야기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내의 이야기. 침묵으로 죽은 이를 지키려 했던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늦었지만 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려 했던 형의 이야기라고. 이 이야기가 남기는 것은 단순한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사람은 소문 하나로도 쉽게 누군가를 재단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강은 세상의 말보다 한 사람의 진심을 먼저 보았습니다. 소담은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너무 늦게 돌아왔지만 그래도 끝내 자기 잘못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묻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무엇을 먼저 보고 있는가? 겉으로 떠도는 말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인가?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되고, 진정한 명예는 남의 눈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서 세워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진심 하나쯤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